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개 한 해를 보내면서는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올해는 일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가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를 그냥 빼앗겨 버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정치권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해였지요. 오늘 뉴스와이드 여야 원내 대변인 두 분을 모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현안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예, 여야 토론 배틀 오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은 두 분한테도 특별한 한 해였죠. 두 분이 국회에 입성하신 그런 해였으니까요. 어때요? 지금 이제 8개월째 돼가는데 해보시니까. 이제 지난 4월 15일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그 당선이 되고요. 또 원내대변인 맡고 일을 쭉 해오면서 국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하나 좀 배우는 과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어떤 첨예한 대결의 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는 또 책임감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이제 안착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 언론계에서 정치 보다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다른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이 바쁩니다. 뭐 가족들도 그러고 아니, 뭘 그렇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쁘냐고 그래요. 아침부터 무슨 모임도 있고 공부 모임도 있고 또 뭐 의원들 모임도 있고 뭐 원내 전략 회의, 원내 대책 회의 뭐 여러 회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협치와 협치의 전통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이 너무 얼석이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180석으로 그냥 막 폭주기관처럼 밀어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저희들 103석으로 막아내느라고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옛날보다는 요즘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바쁠 것 같아요. 또 공부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공부 모임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또 최영도 대변인도 대변하고 있지만 회의가 진짜 많거든요. 그 모든 회의 또 상임위원회하고 또 사전회의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회의뿐만 아니라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질의를 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오시는 분들은 최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장관이 됐든 뭐 국장이 됐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대응 능력을 키우려면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언론계에 계실 때부터 아주 훌륭한 분이셨으니까 의정 활동도 아주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도 몇 시간이나 하셨어요? 4시간 반쯤 했습니다. 4시간 반? 기록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필리버스터 똑똑한 것이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당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이기 전에 소수당한테는 말문을 열어서 한번 마음껏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 다수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해 나는 건데 우리 필리버스터는 다수당도 필리버스터 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서 나가니까 차례대로 하니까 제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처음에 이렇게 허용하는 것처럼 했다가 종결시킨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야당에게 충분한 어떤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3차 위기가 오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방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특히 이제 방역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왔을 때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국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뭐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소모적인 정쟁이 이어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감을 하는 그렇게 판결을 뭐라고 할까 마감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그럼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는데 지금 쟁점 법안 그게 뭐였냐면 그 국가정보원법하고 국가정보원의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북 정담법 요즘 뭐 미국이나 국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 두 가지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도 내가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정에 관한 문제, 국내 정치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고칠 기회가 있지만 물론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 져야겠죠. 그러나 이 외교 안보, 국가의 안보 시스템이나 국가의 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이게 실패하면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대북 인권, 대북 그 전담법이나 또 국정원법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실행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말 민생을 걱정하고 코로나 확산을 걱정한다면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그 법안 상정도 보류하자. 그렇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역시 또 그 여의 힘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키고 그 법은 그 법대로 통과시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법을 통과했을 때의 이제 흐름을 좀 보면요. 지금 이제 공수처법도 그렇고 국정원법도 그렇고 이제 그 남북관계 기본발전법이라는 것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의 남북 대치 국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전환에 맞게 법을 따라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법 같은 경우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과도한 어떤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어떤 수기를 하고 논의해왔던 과정이었고 그것이 마지막 이제 법 절차만 남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했다 이렇게 예. 표현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고요. 네네. 먼저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 가지고 한번 좀 올 한 해 돌아보는 시간 갖고 그리고 또 현안 몇 가지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를 기록했죠. 여론조사 나온 결과 한번 보여주실까요? 긍정이 36.7%.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입니다. 부정이 59.7%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3년 차 맞아서 실시했을 때 71%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야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야 할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죠. 박성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내려갔지요. 네네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지지율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잣대다. 그 민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겸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부터 시작하겠고요. 그럼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번 지지율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인 문제가 매우 컸다고 봅니다. 이제 한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예. 일단은 코로나 방역을 그동안 잘 해왔는데 3차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국민 위기감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부동산 개혁 정책을 그동안 꾸준하게 해왔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왔다. 그것이 예. 경제 변수로서는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개혁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에 대한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대립 구도, 인물 구도화 되면서 오히려 진영 논리로 변하고 그런 것들이 이 한 세 가지가 어우러졌는데 예. 그걸 다시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불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몰아주고 집권당으로서 했는데 책임을 더하고 오히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더욱더 개혁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채찍질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나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도 대변인도 같은 분석입니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뭐 같은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셨으면은 예. 저렇게 정책을 바꾸고 인사나 뭐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사가 이제 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정부의 인사는 안타까운 것이 인사가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변창흠 후보자 결국 임명을 강행했고 우리 당은 이제 이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그리고 특채 혐의, 부정채용 혐의 등에 대해서 했는데 주택 정책도 걱정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김현미 장관은 빵이라면 더 찍어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공급의 문제임을 좀 시장의 문제를 인정을 했는데 지금 뭐 규제와 이런 문제로 계속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자꾸 이제 시장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정책의 문제를 정확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뭐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근데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청와대 8개 수석실이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산자부 산업부 공무원들이 방해하고 점검을 은폐한 수사를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거든요. 그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저렇게 핍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것들이 과도한 것들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했습니다만 그 법적 절차가 전부 법원이라든가 검찰 내부의 이런 그 심의기구에서 전부 거절됐는데 전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이다가 결국 자가당착에 부딪히는 저래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그런 이제 궁지에 몰렸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바로 백신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외국 사람들은 지금 백신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의 겨울은 백신의 봄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백신을 통해서 이 항체를 키우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그게 되어야지만이 백신을 맞고 나면은 1개월 뒤, 2개월 뒤 국민의 몇 퍼센트가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입국을 시키겠다는 나라들이 생길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방역인데 초기에 우리가 이제 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서 방역에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자화자찬에 빠져서 다른 선진국들이 그렇게 주력하던 백신에 좀 뒤처졌죠. 뒤처져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어떻게 잘못 보고를 받으셨는지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그다음부터 바로 1,000명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백신 회사랑 직접 CEO랑 이렇게 직접 담판을 해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백신이라는 결론이 왔는데 이 1, 2개월의 시차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오고 이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문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밤에 가면 거리가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투영된 결과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워낙 뭐 이슈가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게 맞느냐 싶을 정도로 제가 좀 부담스러운 문제도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문제도 큽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서 장관 후보자였던 가족이라든가 개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사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윤석열 총장은 장모라든가 또 부인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내부에 워낙 문제가 많았어요. 그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판사 사찰 문제라든가 뭐 검사들의 문제가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사실 여러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자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이제 마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백신 문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신 문제, 그다음에 치료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방역은 철저하게 잘 해왔던 문제고 백신 역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백신 뭐 야당에서 뭐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정성에 대한 신중론이 늘 제기돼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 집권당으로서는 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와 과정에서도 백신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5,600만 명의 백신을 확보했고 3,60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이미 완료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2월에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는 집권당도 그렇고 정부도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두 분이 진단은 거의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처방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좀 다른 처방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토론은 좀 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몇몇 주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보죠. 먼저 백신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과연 지금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백신 수급, 정부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하고 직접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더 많은 양을 확보했으니까 국민들 다 맞는데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또 그전에 정부 여당에서 또 방역당국에서 얘기했던 것은 아직 안전성이 다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맞는 것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닐 수 있다. 좀 지켜보면서 맞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야당에서는 그건 확보한 다음에 하는 얘기지 남들은 다 맞는데 우리 확보도 못 해놓고 그런 얘기가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협상을 해서 또 많이 받기로 한 것 청와대가 발표했죠. 그 내용을 한번 듣고 토론 배틀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모더나는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당 대변인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네. 백신 맞는 것 큰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럼요. 지금 뭐 청와대 대변인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 저희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김태년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5,600만 명분의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그 모더나 대표 CEO와의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당초보다 2배, 네. 2천만 명분의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 그 시기도 앞당긴다라는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이 된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백신에 대한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당 얘기를 한번 듣고 네. 또 여당 입장을 들어보죠. 예,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대통령께서 백신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저렇게 직접 협상에 나섰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 부담도 많을 겁니다. 야당도 근데 그건 같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엊그저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직접 그 백신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부터 주문 그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일찍 입도 선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으면은 먼저 가격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좀 늦게 했던 셈인데 그게 제약회사랑 좀 어려우면은 우리 동맹국 간에 또는 우방국 간에 백신 스왑이란 걸 해보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화하고 사실 원화가 국제 통화로서의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와 달러화를 막 교환해주는 통화 수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맹국의 신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장 백신 구매 늦었는데 당신들은 10배, 11배씩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좀 우리 인구도 자꾸 하니 좀 해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돈을 많이 써서 백신을 많이 구매했을 때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양산 시설을 지금 뭐 우리 SK 신약도 있고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우리가 백신 개발은 늦지만 이 양산 기술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 뒷받침을 해주겠다. 동맹 간에 서로 유리한 거거든요. 백신은 누구나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 이 겨울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우리가 정부한테 오히려 같이 하자. 힘을 보태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주신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자꾸 이거 물타기를 하고 실책은 지금까지 못하신 건 좋다. 이건 잘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였습니다. 여당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백신을 못 구한 이유를 자꾸 변명을 무슨 부작용을 지켜본 뒤 하자 그랬는데 여당의 대표께서 백신의 부작용 이야기할 때 그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백신은 원래 생산국부터 먼저 보급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싱가포르 리센용 총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백신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치료제라는 병 걸린 뒤에 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치료제는 백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북미의 의학계 학술지에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치료제는 절대로 백신을 대체할 수가 없고 치료제 가지고 코로나 청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 백신이 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치료제 기술이 좀 좋거든요. 치료제가 돼 있으면은 그 말이 또 치료가 되면은 뭐 근데 예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백신의 경우.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지금 보니까 이 정확하게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니신가 이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 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뭐 충분하게 아마 논의가 됐고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야당에서 뭐 문제 제기한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과 안전성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책임지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죠. 그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빨리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역효과가 나왔을 경우는 누가 또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충분한 공급 계획을 준비를 해왔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백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뭐 이런저런 불만도 있었지만 마스크 대란 때도 봤듯이 잘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은 마스크 사고 쓰는데 큰 불편이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도 처음 겪는 위기 아니겠어요? 뭔가 시행착오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수 있고 그런 비판을 여당이 또 좀 받아들이고 네네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손도 내밀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제가 아쉬운 게 그런 대목입니다. 예.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얼마 전에 이제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걸 이게 신속 진단 키트 정확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질본에서는 도입을 좀 주저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확산이 빠르니까 가정 내에서라도 서로 가족끼리라도 격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당 대표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난 9월 달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때 예. 전혀 기웃기리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위하고 이쪽에서 백신이 중요하다 하니 국민 전체가 백신을 받을 예산을 마련하자고 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이야기했는데 정부나 민주당에는 국민 백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거 예결에도 없던 거를 마지막에 타협하면서 9천억을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당초 있는 예산은 허물도 없다 해서 빚을 내겠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560조 되는 거대 예산인데 그중에 불효불급한 예산은 빼고 이걸 넣자고 합의해가지고 9천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뭐 백신 지금은 국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세계에서 봤을 때 한국이 모델입니다. 뭐냐면 이제 세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역 모델이 됐고요. 또 백신과 관련된 거나든가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세계적인 이목이 한국을 받고 있는 그것은 선진 모델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화자찬하다가 지금 이런 백신에 대한 판단 차고 이렇게 그 지연이 생겼던 셈인데 사실은 유럽 같은 나라들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3T라는 시스템. 그건 개인 정보를 다 이제 이렇게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자발적인 희생을 했었던 것인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 정부는 좀 과신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것도 한번 정부가 되도록. 야당은 네.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게 되게 거슬렸던 모양이죠. 제가 얼마 전에 왜냐하면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니까. 예. 프랑스 대사와 점심을 한번 할 기회가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의 독특한 행정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나의 어떤 결정을 해서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 온 국민이 다 예. 마스크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준다는 거죠. 이런 행정의 효율뿐만 아니라 국민의 어떤 신뢰도를 높았을 때 유럽에는 이런 국가가 없다라는 거죠. 한국이 봤을 때
이렇게 선도국가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예. 인상적이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어떤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야당이 됐든 언론이 됐든 시민단체가 이렇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 상당히 한국이 예. 세계적인 모델이 된 거 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누구든지 또 비판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과 정부의 어떤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미국, 유럽 몇십만, 몇백만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그동안 잘 관리를 해왔죠. 그런데 그게 다 뭐 정부가 잘해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정말 거리 두기 하라면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많이 해서 또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마치 은근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K방역 성공했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자화자찬 듣기 싫다 그러는 왜냐하면은 모양이죠. 시장에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야 시민들 입장에서야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금지 업종도 있고 해서 그 직격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겸손한 모습을 더 많이 예. 보여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공수처 이제 출범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일단 지나간 것 같고 이르면 내일 공수처장 대통령이 지명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두 명이 추천이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1월 중순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공수처 이제 출범 임박한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은 지금도 공수처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수처 기성전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170에서 밀어붙이니까 도대체 국정을 제대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북한인권재단하고 이전에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운 게 있었다. 다음에 특별감찰관을 같이 해서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자. 이 제도의 문제는 많지만 또 사람이 중요한 만큼 사람만 철저하게 중립적이라면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 룰을 갑자기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에 원래 대통령하고 많이 약속하신 내용은 야당이 안 된다 하면 그 사람 안 쓰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립성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것도 바꿔버린 셈이고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지금 이 제도를 해서 왜냐하면은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지금 권력기구 개편의 핵심이거든요. 이 정부에. 그런데 유독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합쳐주고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보고받고 받아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검찰개혁과 또 경찰개혁, 그 권력기관 개혁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정신과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권력기구라는 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지만이 그것이 그 한 권력이 독주하지 않고 걱정하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견제와 균형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보통 헌법을 만들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을 보면 이제 군이 워낙 권력이 집중됐던 문제고 또 국정원의 문제가 워낙 컸던 문제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개혁법이 나온 거고요. 민주화이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검찰의 권력의 집중뿐만 아니라 권력의 남용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할 것이냐.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나왔고 그래서 96년부터 시작해서 역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공약들이 나왔고요. 야당에서 지금 공수처를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도 그전에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시대적 과제이고 시대적 소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야의 어떤 대립구도 차원에서의 공수처를 바라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저는 이제 반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공수처 출범과 더불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부분도 더 그래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진지한 논의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야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 가운데 가장 큰 허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조직이 공수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고위 공직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우리 국회의원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야당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할 수 있는 분명히 여지가 있는 거고 검사들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그동안은 잘못을 했어도 조사받거나 수사받지 않았던 존재였는데 공수처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나도 조사받고 수사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최영두 대변인 말씀까지 듣죠. 예,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제안한 이거 수사처 이제 권력의 분립. 예, 경찰도 검찰 수사입니다. 우리 이제 공공의 영화 보면은 경찰이 검찰 검사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수사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검찰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 부패한 검찰에 대한 특별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 신청도 있고 제도가 많습니다. 제도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수사 종결권까지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근데 지금 울산 선거비리 사건, 개입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방해 사건 그것도 공수처가 가져가죠. 그런데 이 공수처 검사, 공수처장이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위공직 수사처인데 이게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 편파적인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아무튼 뭐 출범 이전에 논리였는데 이제 출범하게 됐으니까 한번 또 지켜보죠. 새해에는 좀 더 자주 나와주세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여야 토론 배틀 오늘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국민의힘의 최형두 원내대변인 두 분과 배틀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